피라미드를 세운 돌 230만 개가 저 멀리 사막을 건너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돌들 사실은 사막을 건넌 적이 없어요. 쿠프 대피라미드에 쓰인 돌이 무려 230만 개인데 외계인 설이나 경사로 이야기는 예전 영상에서 이미 다뤘죠. 정작 궁금한 건 이 돌들을 대체 어디서 구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옮겼나인데 이걸 제대로 풀어준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 미성이 사라진 강 하나를 찾아내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두시고요. 자, 그럼 4500년 전 그 현장으로 같이 가보시죠. 자, 4500년 전 기자구원에 막 도착했다고 상상해 볼게요. 눈앞에 대피라미드가 서 있어요. 이거 하나를 쌓는데 돌이 몇 개나 들어갔을까요? 무려 230만 개예요. 그리고 돌 하나 무게가 평균 2.5톤이나 되거든요. 성인 남자 30명 몸무게를 합친 것만큼 무거운 돌덩이가 230만 개나 차곡차곡 올라가 있는 거예요. 원래 높이는 146m가 넘었고요. 요즘으로 치면 40층짜리 아파트보다 더 높은 셈이죠. 게다가 이 피라미드는 그 뒤로 무려 4000년 가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자리를 지켰어요. 4000년 동안 인류는 이보다 높은 걸 못 지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들을 눈앞에서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한 가지 그림을 떠올려요. 저 멀리 사막 어딘가에 커다란 채석장이 있고 거기서 캐낸 돌을 수천 명이 밧줄로 묶어 몇 달씩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끌고 왔다. 다큐멘터리에서도 교과서 사파에서도 이 장면은 늘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모래 언덕 위로 거대한 돌덩이가 줄지어 건너오고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그 모습이요. 워낙 여러 번 봐서 우리 머릿속엔 이게 거의 사실처럼 박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돌 하나가 평균 2.5톤인데 이걸 사막 모래 위에서 밧줄로 끌어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럭도 없고 아스팔트 도로도 없던 시절에요. 그런 돌을 230만 개나 하나하나 사막 저 끝에서부터 실어 날랐다고 쳐봐요. 그것만으로도 4500년 전 지구상 최대의 물류 프로젝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됐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무려 10만 명이 매달렸다고 적기도 했죠. 그런데 현대 고고학은 이 숫자를 반박해요. 실제로 상시 일한 인력은 대략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적죠. 이 정도 인원으로 저 거대한 걸 세웠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진짜 의문은 인원이 아니라 돌 자체예요. 돌을 어떻게 그렇게 오차없이 딱딱 맞게 쌓아 올렸는지, 그리고 왕의 방에 쓰인 화강암이 어떻게 800km나 되는 먼 길을 건너왔는지는 지난 영상들에서 이미 자세히 풀었어요. 그러니 오늘은 그 얘기는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진짜 파고들 질문은 따로 있거든요. 대체 이 돌들을 어디서 캐냈을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방금 말한 그 통념, 사막을 몇 달씩 가로질러 끌고 왔다는 그림이요. 사실 절반은 틀렸어요. 진짜 채석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나면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진짜 채석장은 어디 있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피라미드 바로 코앞이었어요. 대피라미드 남쪽에 센트럴 필드라고 부르는 구역이 있는데요. 230만 개 돌 중에서 몸통을 이루는 코어 블록 대부분이 바로 거기서 나왔거든요. 사막을 몇 달씩 가로질러 끌어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걸어서 갈 거리에 채석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앞에서 떠올렸던 그림 있잖아요. 수백 명이 사막 저 끝에서부터 돌을 끌고 오는 장면요. 그런데 실제 코어 블럭은 공사장 바로 옆에서 캐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쌓아 올린 거였어요. 거리로 치면 몇백 미터, 짧으면 그냥 몇 걸음 수준이었던 거죠. 그냥 짐작이 아니라 숫자로 딱 맞아떨어지는 증거가 있어요. 고고학자 마크 레너가 이 센트럴 필드에 파인 거대한 채석 구덩이의 부피를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약 276만 세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피라미드 자체의 부피가 약 259만 세제곱미터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땅에서 파낸 돌의 양이랑 하늘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의 양이 거의 1대1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옆에 파인 구덩이가 그대로 뒤집혀서 피라미드가 됐다는 뜻이죠. 이보다 깔끔한 증거가 또 있을까 싶어요. 이 채석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깊이가 최대 30m쯤 됐어요. 웬만한 건물 10층 높이만큼 땅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인부들이 호텔 복도만큼 좁은 통로를 잘라 들어가면서 블록을 기반함에서 조금씩 떼어낸 다음 지렛대로 들어올렸거든요.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버려진 폐석이 전체의 30%를 넘었다는 거예요. 결이 안 맞거나 금이 간 돌은 미련 없이 버리고 쓸만한 것만 골라 썼다는 거죠. 그만큼 돌이 넉넉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평평한 사막 같은 자리지만 4500년 전엔 그 자리가 온통 파헤쳐진 거대한 채석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바로 옆 멘카울의 피라미드도 자기 남남 동쪽에 전용 채석장을 따로 갖고 있었거든요. 고고학자 조지 라이스너가 발굴로 확인한 사실이에요. 기자에 나란히 서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각각 자기 옆마당에서 돌을 캐다 쓴 셈이죠. 쉽게 말하면 집을 리모델링할 때 자재를 마당에 쌓아두는
담아두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옆마당에 돌이 잔뜩 있는데 굳이 트럭 불러서 저 멀리서 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돌을 떼어내는 방식도 생각보다 단순하고 영리했어요. 먼저 구리끌로 블록 둘레에 홈을 길게 파요. 그 다음 그 홈에 마른 나무 세기를 촘촘히 박고 물을 부어요. 그럼 나무가 물을 잔뜩 먹으면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데 이 조용한 힘이 돌의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 쫙 갈라놓는 거예요. 거창한 기계 하나 없이 나무랑 물의 힘만으로 몇 톤짜리 돌을 반듯하게 쪼갠 거죠. 이 정도면 4,500년 전 기술이라는 게 좀처럼 믿기 힘든 부분인데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이 거대한 공사에서 실제로 먼 거리를 옮겨와야 했던 재료는 딱 두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는 겉을 매끈하게 감싸는 투라 백색 석회암인데 나일강 건너 10km 남짓되는 곳에서 배로 실어왔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아스완 화강암이에요. 이건 무려 800km 밖에서 왔는데 이 이야기는 예전 영상에서 따로 다뤘죠. 결국 230만 개 중에 절대 다수는 옆마당에서 캔 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강암이 좀 골치 아픈 돌이거든요. 청동기 도구로는 절대 잘리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돌이에요. 그럼 대체 이 돌을 무슨 수로 깎아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구리로 안 되면 화강암보다 더 단단한 돌을 쓰면 되거든요. 이집트 인부들이 손에 쥔 건 돌레라이트라는 공이었어요. 휘로감 계열인데 화강암보다 강도가 높아서 이 공으로 표면을 계속 내리치면 화강암이 아주 곱게 부서지죠. 자르는 게 아니라 두들겨서 갈아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더 단단한 돌로 화강암을 부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사포로 유리를 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날붙이로 자를 필요 없이 강도 차이만 있으면 표면이 조금씩 깎여 나가거든요. 대신 진짜 느렸어요. 실험 고고학으로 재현해보니 한 사람이 1시간에 겨우 손톱만큼 몇 세제곱센티미터 정도밖에 못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돌을 두들겨서 시간을 갈아넣는 작업이었던 셈이죠.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 현장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스완에 있는 미완성 오벨리스크예요. 완성됐다면 길이가 무려 41.75m, 무게는 1168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석재가 될 뻔했죠. 인부들은 이 거대한 돌 둘레로 폭 75cm짜리 좁은 도람을 팠어요. 사람이 그 안에 서서 돌레라이트 공을 내리칠 공간만 딱 확보한 거예요. 작업 방식이 꽤 정교했더라고요. 먼저 붉은 오컬을 먹인 실을 팽팽하게 당겼다가 튕겨서 절단선을 그렸어요. 요즘 목수들이 먹줄 튕기는 거랑 똑같죠. 그 선을 따라 공으로 두들겨 홈을 내고 세밀한 마감은 구리도구에 석영모래를 연마제로 뿌려서 다듬었어요. 마지막엔 나무 세기를 박아 돌의 결을 따라 떼어냈고요.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는 끝내 완성되지 못했어요.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화강암 한가운데에 큰 균열이 쩍 하고 생겨버린 거예요. 인부들은 그대로 손을 놓고 떠났죠. 아쉬운 일이지만 덕분에 우리한텐 엄청난 선물이 남았어요. 4,500년 전 채석 공정이 작업을 멈춘 그 순간 그대로 박제돼서 지금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렇게 깎인 화강암이 800km 강을 타고 기자까지 온 이야기는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풀었으니 넘어갈게요. 그럼 이 돌들을 실제로 실어 나른 길은 어디였을까요? 사실 2024년까지 우리는 그 답의 절반만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옆마당에서 캔코어 석재는 그렇다 쳐도 강 건너 투라 석회암이나 저 멀리서 온 화강암 같은 무거운 돌들은 대체 어떻게 현장까지 옮겼을까요? 육로로 몇 달씩 끌었다기엔 너무 무겁고 너무 멀거든요. 사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답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나일강을 썼겠지였죠. 무거운 걸 옮길 땐 물 위에 띄우는 게 제일 쉬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기자 피라미드는 나일강 본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강물하고 피라미드 사이에 넓은 사막하고 농경지가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을 썼다는 말은 그럴듯한데 정작 그 배가 정확히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딱 잘라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4년에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대의 에만 고네임 교수 연구팀이 아주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위성에서 쏘는 레이더 영상을 분석하고 땅속을 들여다보는 지구물리 탐사를 하고 실제로 땅에 관을 박아 흙 샘플을 뽑아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농경지하고 사막 밑에 완전히 묻혀버린 옛날 나일강 줄기 하나의 경로를 통째로 되살려낸 겁니다. 이 지류에 붙은 이름이 아라마트 지류고요. 연구 결과는 2024년 5월 네이처 자매지인 커뮤니티
Communications Earth and Environment에 실렸어요. 그런데 되살려낸 강줄기를 보고 연구팀도 좀 놀랐던 모양이에요.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복원해보니까 길이가 약 64km에 한때 폭이 넓은 데는 800m까지 됐던 큰 물줄기였어요. 수심도 24m가 넘었고요. 이 강이 기자에서 남쪽 리슈트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 물줄기 근처에 무려 31개의 피라미드가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구간은 기자 피라미드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를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와요. 우리는 그동안 돌을 사막 저 끝에서 몇 달씩 끌고 온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강물이 상상보다 훨씬 가까운 거의 피라미드 문 앞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막을 가로지른 게 아니라 문 앞에 찰랑거리는 강물에 돌을 그냥 띄워보낸 거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물증도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 피라미드 단지를 보면 참배로라고 부르는 긴 진입로가 있는데 이 길들이 하나같이 아라마트지르 방향과 수직으로 놓여서 물가에서 딱 끝나거든요. 그 끝에 있는 하안 신전은 사실상 강변 항구 역할을 했던 거고요. 길이 강 쪽을 향해 나 있다는 건 사람도 돌도 그 물길을 타고 드나들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 기자 현장 자체예요. 마크 레너 팀이 오래 진행해온 기자 고원 매핑 프로젝트, 줄여서 GPMP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로 스핑크스 남쪽에서 하이트 엘구랍이라는 유적이 드러났어요. 까마귀의 벽이라는 뜻인데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이 살던 마을이면서 동시에 나일강 항구 도시이기도 했던 곳이에요. 게다가 여기엔 로셰 쿠프, 그러니까 쿠프의 호수라고 불리는 커다란 운하분지까지 파여 있었어요. 이 물길이 나일강 지류에서 스핑크스 동쪽까지 곧장 이어졌는데 물이 빠지는 시기에도 큰 배가 바닥에 걸리지 않게 주변 범람원보다 8m나 낮게 준설해 뒀더라고요. 배를 위한 항구를 아예 파서 만들어둔 거죠. 그리고 시기를 맞춰보면 이게 또 절묘해요. 이 아라마트 지류가 흐르기 시작한 게 대략 4700년 전쯤으로 추정되거든요. 딱 고왕국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한창 올리던 그 시절이랑 겹쳐요. 강이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때 강이 문 앞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완벽했던 강이 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약 4200년 전에 큰 가뭄이 닥치고 서쪽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바람이 강바닥을 계속 덮으면서 물줄기가 서서히 동쪽으로 밀려나다가 결국 말라버린 거예요. 강이 조용히 자리를 옮겨 앉은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4500년 가까이 이 강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마른 강바닥에 남은 물의 지문을 읽어내듯 위성 한 대가 사막 밑에 잠들어 있던 강의 유령 같은 흔적을 끄집어낸 거죠. 자, 이제 우리 손에 조각이 다 모였어요. 옆마당 채석장, 화강암을 깎던 기술, 그리고 문 앞까지 흘러들던 사라진 강까지요. 그럼 이 조각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의 물류 체인으로 착착 이어졌는지 그 전체 그림을 이제 맞춰볼 차례예요. 강물 위로 돌을 띄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물가에 닿기 전까지는 대체 어떻게 옮겼을까요? 이 육상 구간의 답이 아주 뜻밖의 장소에 남아있어요. 카이로에서 서남쪽으로 좀 떨어진 파이얼 지역, 위단 엘파라스라는 현무암 채석장이에요. 여기서부터 뻗어나간 길이 하나 있는데 무려 4500년 전에 깔린 포장도로거든요. 길이가 11.5km나 돼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장도로예요. 놀라운 건 이 도로를 만든 방식이에요. 그냥 흙을 다진 게 아니라 바닥에 사암과 석회암 판석을 먼저 깔았거든요. 그 위에 현무암 조각이랑 화석이 된 나무 통나무를 얹어서 단단한 표면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무거운 돌을 실은 썰매가 사막 모래에 푹푹 빠지면 안 되니까요. 바퀴도 없던 시절에 마찰만 줄여주는 길을 이렇게 정교하게 깔았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 그냥 채석장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옛 모에리스 호수의 부두까지 쭉 이어졌거든요. 채석장에서 캔 현무암을 이 길로 부두까지 끌고 간 다음 거기서 배에 실어 나일강 유역까지 보낸 거죠. 채석장에서 도로로, 도로에서 부두로, 부두에서 다시 물길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물류 체인이 통째로 유물로 남아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상상만 하던 운반 과정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굴러갔다는 증거인 거죠. 그것도 쿠프 피라미드를 비롯한 여러 왕들의 건축에 쓰인 현무암이 이 길을 지나갔더라고요. 여기에 예전 영상에서 봤던 메레르의 일지를 물류 관점으로 다시 겹쳐보면 그림이 완성돼요. 투라 채석장과 기자 현장을 오가는 배가 열흘을 한 주기로 움직였거든요. 한 번 오갈 때마다 30개쯤 되는 블록을 실었고 그렇게 한 달이면 200블록 정도를 날랐어요. 열흘 단위로 딱딱 끊어서 기록해둔 걸 보면 그냥 무작정 돌을 끌고 온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관리된 운송이었다는 게 느껴지죠. 옆마당 채석장에서 코어를 캐는 팀, 강 건너 투라에서 외장재를 시도오는 배,
그리고 문 앞까지 들어온 그 강물. 이게 전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던 하나의 거대한 운영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돌 230만 개 가운데 절대 다수는 걸어서 갈 거리에 옆마당에서 나왔고, 매끈한 외장재는 강 건너 투라에서 배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저 단단한 화강암 하나만 800km 밖에서 왔죠. 이 세 갈래가 결국 한 점으로 흘러들었는데, 그 물길이 바로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처음에 그 통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이시죠? 결국 사막을 진짜로 건너온 건 화강암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걸어서 갈 거리의 옆마당에서, 그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강물 위에서 온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참 묘하죠. 우리는 4,500년 동안 이 이야기의 절반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힘겹게 끌어왔다고 상상했던 돌들이 사실은 문 앞의 강물에 실려 조용히 흘러들어왔던 거니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막 한가운데 홀로 우뚝 선 피라미드 뿐이에요. 하지만 4,500년 전 그 옆에는 깊게 파인 채석장이 있었고, 발치에는 배들이 오가던 강물이 넘실대고 있었죠. 우리가 그 강을 잊고 있었을 뿐, 강은 사막 밑에서 자기 흔적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우리는 그 물의 지문을 다시 읽어낸 거고요. 어려운 과학, 사라진 강의 흔적까지 찾아내는 사이언스 랩스였습니다.